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입니다. 벌써 2018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네.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너무 아쉽고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슬프네요. 네, 뭐, 목소리에서 정말 그 슬픔이. 기운이 빠져요. 네. 참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크는 건 참 좋은데 그만큼 내 나이도 먹고 있어서. 네. 참 기쁘기도 거울 하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방송을 듣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늙는 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런 점에서 보면 주부초다님은 말도 안 한 거 보니까 역시 젊긴 젊나 봐요. 남일처럼. 전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겠네요. 네. 근데 뭐 돌이켜보면 2018년은 우리 올리브노트와 관련된 이 유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좀 재미있었던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수당 관련된 이슈가 좀 재밌었나요? 오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옆집 언니로서는 오픈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 이슈네요. 다시 근데 웃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먼저 냈었죠. 그렇죠. 이걸 이제 만 0세에서 5세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네.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뭐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뭐 수백만 명이 받긴 했어요. 받으면서 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냐 안 하냐를 결정했는데 이 소득은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빠가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금액과 아빠나 엄마 뭐 합산이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집, 차, 뭐 이런 금융소득, 그렇죠. 재산, 금융자산 같은 걸 다 포함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평균을 냈는데 이게 당시에 보면 탈락 가구가 평균적으로 이제 소득 인정액 규모가 월 거의 2천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월 1,20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재산이 10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락이 됐죠. 그러면서 대다수 이제 실제로 받게 된 가구의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에는 한 월 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네. 거의 5배 정도. 그래서 당시에 보면 놀랍게도 옆집 언니도 못 받았잖아요. 네. 네. 이달까지 못 받았죠. 12월까지. 모르겠네요. 하긴 안 들어왔으니까요. 준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푼 돈이었나요? 푼돈이죠. 옆집 언니에게는 뭐. 근데 이게 말이 많았던 게 실제로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였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으니 필요 없다기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는 주지 주지 않고 않아도 되니. 그래서 실제로 한 90%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고 해당되는 100명이 있다면 90명한테는 지급을 하고 10명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보면 문제가 됐던 게 이 10명을 100명 중 10명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렇지.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랬죠. 실제로 조사기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거의 1,500억, 1,600억 정도가 든다. 1,600억이 넘었네요. 1,658억으로 기여를 하는데요. 그 정도 드는데 실제로 보니 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선별한 10%, 10명한테 돈을 안 주는 금액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조사하는 금액과 이 사람들은 그냥 조사를 하지 않고 다 주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조사하는 금액이 더 많다, 더 컸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냥 다. 네. 네. 첫 보편적 복지. 그렇죠. 첫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 준다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국민 입장, 그리고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부가 뭐 하나, 지금 뭐 하나, 지금 몇 개월 동안 왜 저런, 헛발질을 한 거죠. 굉장히. 아니, 이거 가지고 왜 논란을 일으키고 챙길 일도 많은데, 저거 가지고 여야끼리 그 당정청이 저렇게 혼란을 겪나. 원래는 정책을 모두 다 주는 보편적 복지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야당이 약간 야당 쪽에서 태클을 태클을 걸면서 걸었죠. 부분적인 복지로 바꿨다가 실제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불만 여론들을 또 고려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 정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정부는 아니죠. 시작점 자체가 이제 보편적인 복지를 또 추구하는 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 복지에서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해줘야 되냐라는 게 늘 논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을 느껴서,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강력하게 또 반발했었고 그러면서 안 주기로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야당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하면서 내년부터 다 주기로 했어요. 혹시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보편적 복지로 다 주면 좋겠다. 네. 꼭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변화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올리브노트 방송을 들었다면은. 네. 아니 근데 우리는 그때 다 주면 좋겠다가 아니었고 근데 참 의견이 네, 좀 달랐네요. 다 달랐어요. 네. 제가 그랬죠. 본인이? 이제 본인의 주장이 관철됐다? 하위에 소득 수준으로 하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이제 몰아주자라는 주장을 펼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죠. 그게 더 그리고 차원에서는 옳은 게 아닌가. 또 약간 재미있는 이슈였죠. 이제 오픈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또 쓰기도 했어요. 기사로. 여야가 이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해서 이제 뉴스가 다 나왔죠. 저희도 썼고.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출산이 한 33만 명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모든 언론에서 다 나가고 그랬죠. 했는데 되게 민망하게 없던 일이 다시 됐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이 황금 돼지띠라서 내년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을 많았을 거거든요. 그냥 되게 실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그런 네, 생각을 좀 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빠 입장이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생각해보면 소위 말해 미련이가 좀 빨지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이 아빠 평소 하시는 말씀이 장난 똥대리나. 헛짓거리 하고 있다. 약간 이게 보면 정부에서 결국은 저출산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이제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도 그때 언급을 했지만 25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애를 낳진 않잖아요. 그 돈 받아서 애 못 키우거든요. 한 달에 다 쓰겠어요, 200. 한 달에 25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저는 인정. 그러면은 엄청난 포퓰리즘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만큼 세금을 또 더 내는 한 300만 원 세금 내고 250만 준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월 250만 원이 아닌 일회성 250만 원은 실효성도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지적이 부담을 느끼기도 한 것 같고요 정부가 그리고 합의도 잘 안 됐어요. 합의를 했는데 지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왜요? 250만 원 이렇게 해주냐 그런 식으로 됐단 부분이고 저는 뭐 기사는 이제 250만 원 줘도 안 낳는다고 썼지만 본인은 생각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생각이 250만 저는 왜냐면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할 때는 그래 어렵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지만 정작 집에 가서 남편한테는 지금이다. 아니 이제 우리 주부 초당 같은 경우에 출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줄 때 받자. 그쵸, 이게 또 정권이 바뀌고 혹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없어지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맞죠. 아니, 근데 앞으로 계속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계속 더 이제 정책은 좋아질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월 250만 원 실현될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이게 인구가 사태가 안 늘면. 심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기억해 두세요. 직장인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내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네요. 일단. 네. 그리고 또 살펴보면 통합버스 안전사고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이슈예요. 매년 네. 매년 일어나고 있는 매년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올해 특히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건 뒤로 네. 네. 너무 속상한 네, 일이었죠. 전국의 네. 부모님들이 전부 충격에 빠져서 우리 아이 어디 있냐 제대로 확인 좀 해달라. 지난 여름에 무슨 사건 있었죠? 대표적으로. 차 안에 차 통합버스 안에 갇혀 아, 있는 그렇죠. 거를 아. 선생님이랑 운전기사가 전혀 내리지 확인을 못하고. 못하고 맞아요. 그냥 내린 사건이 있어서 그 뒤로 아이들한테 안전벨트 푸는 법도 가르치시는 부모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차 안에 혼자 갇혔어요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되게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뒷자리에 벨 같은 걸 만들자고 했죠. 네, 그래서 네. 슬리핑 차일드 맞아요. 체크하는 일부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네, 있고. 하고 있는 네. 데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점차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네, 늘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유치원이나 이런 통합버스에 좀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아이들이 보기 좋은 영상 같은 거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만들어서 뭐 엉덩이로 빵빵 뭐 엉덩이로 이런- 빵빵은 최근에 또 네. 우리 주부초당에 또 네, 기사를 썼죠. 그 네. 양천 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그 갇힘 사고 체험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갇힘사고 체험관. 네. 그래서 애들이 그 어린이들 이제 취약증 아동들이 이제 와서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서 만약에 차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위급하다는 신호를 다른 네, 사람한테 어른들한테 표시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소방서 그 내부에 소방 간부들이 직원 네, 교육을 직원들. 해주나요? 네, 직원들이 교육을 해주는 그리고 거예요?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 송파 쪽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네.
또 광진구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아이를 동쪽에만 있나요? 키우면서 아쉽네요. 키우면서 반드시 한 번은 데리고 가면 음. 정말 다양한 현실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한 번 데려가 보시는 게 좋고 이런 곳들이 대부분 저렴하고요. 음. 무료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소파 안전 체험 무료죠.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꼭 한번 부모님들이 아이와 방학 때 음. 데려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학버스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도 뭐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어린이 보호구역 도입 20년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정말 뭐 이런 어린이 것도 있었던 것 보호구역에 같아요. 벌써 도입된 지 20년이나 됐는지 네. 몰랐어요. 근데 보호구역이라고 말만 하지 음. 실제로는 거기에 불법 정체된 차들도 많고 많죠. 네.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쌩쌩 달리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들이 몰라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자체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보다 뭐 법규적으로 그냥 뭐 벌금 같은 거를 해서 뭐 불법 주청차 단속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린이 보호 좀 구역에 강하게? 관해서 네 강하게 그쪽에 대해서 상시 감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랬을 때 보면 원래 강한 처벌을 또 하면은 또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 그 법규를 위반하면 네. 2배 정도의 범칙금을 내게 되죠. 범칙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어린이 모르는 보호구역 사람들이 너무 자체에서. 많아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갈 그럴 수가 수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뭔가 좀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km 이하로 시속 30km 그렇죠. 이하로 달리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많아요. 사실 보면은 표시가 표지판으로도 돼 있고 바닥에도 되게 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안 근데 사람들이 앞을 보고 운전을 하니까 그리고 알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만약에 등하교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네. 그냥 생 지나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 시린님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등하교를 꼭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애가 다닐 수 있고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를 데려다 그렇죠. 주고 데리러 오는 경우에도 모르고 이제 그거 하는데 위법을 하는데 좀 더 많이 알려지면은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태를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놀랬죠. 사실.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새벽에 이제 12시쯤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이슈였는데 우리 또 이제 임성영 기자라고 저희 올리브노트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출동하셨어요. 또.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 오시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이제 뭐 확인을 해당 해보니까 유치원이요? 예. 해보니까 다행히 뭐 아이들이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유치원은 이미 이렇게 붕괴될 조짐이 1년 전부터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교육청에 관할 교육청에 이제 건의를 했던 거죠. 이 공사를 막아달라. 네. 이 공사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달라.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걸 이제 무너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네. 그럼 언제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기 뭐 몇 주 전?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랬던 건가요? 네, 한 달 전에 뭐 와가지고 이미 진단은 아, 받았었고요. 그쵸. 그거에 안전진단 대한 했고. 문제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제기를 지적을 하고 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기관 쪽에서 이게 관철이 되지 않았던 그 거죠. 관할 구청이랑 네. 뭐 시청이나 네. 이제 그쪽 관할하는 곳들이 네. 다들 신경 그게 안 쓰지 됐던 않았던 거죠. 거네요. 그래서 이미 공사에 대한 이제 허가는 해준 상태고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 저희 기자가 출동해서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언덕이 상당히 패여가지고 네. 네. 완전 기본적으로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사실. 절벽이 낭떠러지가 된 상태 옆이 그 농구 코트 같은 운동장이었대요. 그래서 애들 거기서 뛰어놀고 혹시나 그 철조망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애들이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까 거예요? 그런 걱정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태까지 된 거죠. 민원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학부모들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도 민원을 넣었던 거죠. 근데 구청에서는 정작 한 번도 그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사실 사건 터진 다음에 저희가 봤지만 구청 쪽이 좀 대처가 아쉬웠던 게 그 당시 공사업체 쪽에다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전가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어서 아 역시나 또 공무원들이 또 이렇구나 약간 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더 실망감을 부모님들이 줬죠. 붕괴했던 게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아이들이 뭐 인명은 뭐 사실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히.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오히려 뻔뻔하게 아니 뭐 애들 멀쩡한데 뭘 그걸 가지고 난리냐. 지금 말씀하신 건 관할 기관? 네, 기관. 공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너무나 화가 났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사실. 사실 그런 부분도 후속 취재가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네. 그런 사실 대처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적을 좀 하긴 했는데 지적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심층적으로 이제 보도할 수 없었던 게 왜냐면 그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기관 쪽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기관들은 아예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사건이 되게 컸었는데 네. 당시에 또 화제도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다 묻혀버린 것 같은 또 제가 느낌이라. 이것도 뒷얘기를 여기서 살짝 해드리면 그래서 그 상도 유치원 부모님들은 한참 저희가 저희 대통령이 네. 북한에 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태인데 네.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묻히기도 묻혔고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은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애들 관련한 이런 큰 이슈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 쪽에서도 사실 당시에 대처를 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네. 피해 아이들의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시에 그 유치원이 붕괴 위험이었죠. 그러니까 붕괴 위험이 생기면서 근처 초등학교로 보냈잖아요. 바로 이제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를 썼는데 초등학교 초등학교랑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이제 학생들의 화장실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 중에서는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지금 어때요? 혹시 뭐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하고 계속 다니나요, 거기로? 예. 그러고 이제 내년부터는 주위에 있는 유치원으로 갈수 분산? 있게 예,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폐원하기로 한 거죠. 예, 그 건물 예, 철거를. 그렇죠. 철거를 해야 되죠. 일부 엄마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근처로 보낼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사립 저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정말 이 동네 못 살겠다, 못 믿겠다. 오히려 다른 동네로 이사 가버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유치원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많이 묻힌 안타까운 이슈이기도 하죠. 그렇죠. 불과 3개월여 전인데 네. 지금 뭐 사실 사람들이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죠. 이 붕괴가 단 몇 시간 늦게 했거나 몇 시간 빨리만 있었어도 이건 진짜 큰 그러니까 늘 인명피해였어요. 그렇지만 뭐 얘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 강릉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이제 준비 중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대거라고 하면 그런 어쨌든 여러 명이 부상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 입원하기도 하고 3명은 또 숨졌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보면 실제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 뭐 장관이나 관할 이제 기관의 장들이 이제 일어나서 뉴스가 막 되고 하니까 가가지고 대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이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보니까 그 관련한 감지기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안 돼 있고 뭐 관련한 규제나 혹은 뭐 점검 같은 것도 되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고 터지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인명사고 일어나서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가서 수습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상도 유치원도 결국은 그 정도까지도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인명사고는 없었으니까. 네. 되게 아쉽죠. 또 공무원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카시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네. 택시 탈 때 카시트 들고 타라라는 그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네, 이제 개정이 되면서 좌석이 안전벨트 하는 것에 하면서 따라서 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할 수 없으니까 카시트를 무조건 장착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 택시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택시 탈 때도 카시트를 부모가 알아서 들고 가서 그렇죠. 태워야 된다. 사실은 경찰 저희도 취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 쪽에서 경찰 관계자의 멘트도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응이 되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 보면 애들 부모, 그러니까 애를 좀 키워본, 그러니까 뭐 진짜 나보고 부모라면 다 알 텐데 아니 택시를 탈 때 그러면 카시트만 들고 타기가 유모차도 갖고 타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게 많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나 뭐 택시를 주로 타는 경우가 엄마 혼자 이동할 때가 주로 이제 자주인데 그러면 엄마가 슈퍼맨처럼 아니면 등에다가 보찜을 메고 등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이는 앞을 그나마 안 아이가 하나면 아이가 그렇죠. 아기띠에 메고 바구니형 카시트를 들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할 갈 수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째야, 아기가 둘째야, 그러면 하나는 손에 잡고
또 바구니 들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는 쌍둥이잖아요. 네. 쌍둥이는 뭐 어떡하라는 진짜 거예요, 도대체? 앞뒤로 애를 메고 양쪽에 집 밖을 바구니를 못 주고. 나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 와이프랑 저도 얘기를 하면, 야, 도대체 뭐 그러면은 뭐 장난 똥 때리나. 장난 똥 때리나죠, 장난 똥 때리나. 이건 지극히 이거는 정말 지적할 부분이니까 정말 탁상 행정이다. 맞아요. 아니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카시트 부분을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 택시에서 시트가 네. 조정이 시트가 된다고 했죠. 올라옵니다. 부스터 시트가. 시트처럼.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든 택시에다가 달지는 못할 망정. 그게 된 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뭐 택시 기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부모를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런 재반 조치들은 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부모들에게 카시트 들고 타세요. 네. 현재로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어떠냐면요. 이 안전벨트를 먼저 해놓으니까 애기들은 어떻게? 야 그럼 카시트가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금이라도 주변 선진국의 사례조차 이거는 분석해보지 않은 거예요. 뭐 사례들을 분석했다고 자료에서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분석만 했겠죠. 근데 일단은 야 법은 빨리 도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고 해.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둬서 당분간은 그냥 뭐 계도죠. 계도 기간을 둬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대강 분위기가 잡히면 처벌해 이런 식으로 간다. 사실 되게 어이없는, 그리고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보면 근데 또 유예가 됐죠. 네. 일단은 시행을 하지 않는 않는 것 당장은 하지 않는 걸로 유예가 됐는데 모르죠. 네.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합시다 이래가지고 할지. 막 적어도 안 되면은 뭐 택시들한테 뭐 바구니형 카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다니게 무료로 그렇죠. 지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교육도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은 아이 태우고 뭐 벨트 할 시간 안 주거든요. 바로 그렇죠. 출발하시죠. 바로 출발하거든요. 버스도 그렇고. 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다가도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이 이 벨트 해주는 거를 잊었네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직접 해서 벨트 다 채워주고 다 해주시거든요. 이런 교육도 필요한 거죠.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저희 택시 가지고는 이슈들이 여러 개 있지만 카풀 네. 가지고도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 보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그렇죠. 만약 이런 법규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려면 결국에 보면은 같이 병행돼서 택시 기사분들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네.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뭐 이분들이 몰라서도 못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럼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조치들이 필요한 건데 소위 말해 냅다 일단 시행부터 해보고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 어쩔 수 없어요. 반발을 딱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늘 여론에 이렇게 휘둘리는 시기에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미리 그만큼 공청회나 좀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정부도 싫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이고 정말 이번에도 지네끼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했구나 라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자기네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실제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운전자들도 뭐 택시나 이런 거가 이제 쓸 때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차 택시뿐만이 아니라 통학버스도 아이들을 태우고 있고 아이들 내리고 탈 때는 또 위험하니까 좀 우리 운전자들이 조금 더 캄다운 이렇게 좀 차분히. 그러니까 좀 시민 문화가 달라져야 될 필요도 있고 함께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누구 한쪽에 이거 뭐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많았네요. 오픈 사건들이 많았네요. 이상하게 올해는 뭔가를 시행했다가 말거나 유예하거나 뭐 어수선해요. 뭐 경제도 안 좋지만 뭐 전반적으로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개독이라고 생각해야죠. 과도기. 네, 과도기.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제일 큰 이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네. 또 그로 인한 유치원 3법에 이제 진통을 겪고 있죠. 국회 통과에. 이게 발단은 그 네. 경기도 동탄의 한 유치원 원장이 그렇죠. 뭐 외제차 구입부터 성인용품, 명품 가방 이런 노래방. 사는데 네, 노래방, 영화 교비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7억 원에 달하는 그렇죠. 교비를 그렇죠. 부정 사용한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 유치원 네, 비리가 네. 적발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파장이 커졌죠. 그렇죠. 리스트가 쫙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뭐 안 걸린 데가 여당의 이제 한 의원이 없었죠. 네. 또 그 리스트를 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슈가 확 활발 타올랐고, 사실 보면 그 이후에 이런 정보를 뭐
사립 유치원 쪽 그 이익단체 쪽에서는 한유총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걸 공개해도 되냐라고 했지만 이미 엄마 아빠 사이에서는 무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당연히 공개해야지 해서 그건 사실 묻혔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대처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찌 보면 사립 유치원 쪽에 반발들은 그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를 제일 많이 하신 핵심은 그거죠. 유치원 쪽은 내가 내 돈 주고 이 유치원을 세워서 내가 내 돈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그렇죠. 돈으로 번 돈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뭔 문제냐? 국공립이 아니라 우린 사립이다. 네. 핵심은. 네. 유치원도 내가 지었고, 응. 이거 내가 버는 내 돈 버는 수단일 뿐인데 그걸 그렇지. 내가 쓰는 게 왜 죄냐? 그게 이거예요.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정부가 네. 이렇게까지 모든 걸 간섭하려고 드냐. 그렇죠. 그러면 폐원하겠다라고 네.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그렇죠. 교육, 공공 서비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인데 교육기관의 역할로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교비 횡령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사립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유용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논리가 이제 서로 맞서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충분히 돈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남는 돈을 그나마 뭐 썼다 그러면 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돈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쓰지 않았던 게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급식이 부실하다든지. 그렇죠. 어이없죠. 어린이집 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들을 다 빼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데다가 썼으니 그거는 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겁니다. 유치원장들이 이제 자기 배만 불린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례 중 하나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유치원에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갑자기 물량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그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애들이 명수가 바뀌진 않았을 텐데 그 전에 그만큼 안 좋다. 부실하게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뭐 사진으로도 저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걸 어이없. 어떻게 먹나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사실 사립 유치원 사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렇죠. 유치원 3법이 이제 오늘이 뭐 마지노선이라죠. 그래서 오늘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여당 측에서 하루 더 기다리겠다 지금 발표를 한 상태라서 이제 만약 내일도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그냥 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도 문제인 게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되면 330일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만든 거라서 1년 뒤네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연말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 하지 않고 이제 올해 안에 해결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겠죠. 네. 뭐 그동안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사립 유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뭔가 여기서 밀리면 계속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압박과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됐을 때는 한 번에 이게 처리가 술술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이 한 106곳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근데 이제- 사태가 터진 다음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법이 처리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학부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패스트트랙이 330일 뒤에 된다고 하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에 그쵸. 폐원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장 폐원을 하게 되면 다니는 애들 어디로 가요? 근데 이제 폐원을 하면서 그냥 폐원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놀이학교나 조금 그렇죠. 비싼 좀 그 고급 폐원을 하면서 이 어찌 보면 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또 새로운 학원 곳을 또 쪽으로, 만들어서 네, 학원 쪽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학원법과 이제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유치원법. 이제 꼼수죠. 그죠. 꼼수도 엄청난 꼼수죠. 꼼수인데 또 꼼수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들을 보낼 곳이 필요하니까 되게 보면 꼼수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뭐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혹은 예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뭐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정부 뭐 유치원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애들을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애들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인 거지. 사실 보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뭐 사립 유치원 욕만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욕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결국에 보면 이제 결론은 부모들 기본적으로 1순위 아이겠죠. 아이들과 2순위 부모들에게 좋은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참
많은 이 관계가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네.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그렇죠. 있는 관리 것 감독이 같아요. 필요한 분야 같고 이게 이번에 그동안은 아예 진짜 독립돼서 다행히도 어쨌든 떨어져 이번 있었잖아요. 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좀 당연히 관리 감독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겠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는데 뭔가 거기에 태클을 거는 게 쉽지 않죠.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그래서 더 정부에서 더 해줘야 되는 감독을 부분이죠. 해줘야 해야 되는 네, 게 학부모 하기 저도 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확실히 저도 아이를 뭐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태도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슈가 생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정부가 좀 감독을 하는 그쵸. 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맞고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맡길 만한 곳이 없다면 과연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렇죠. 이건 저출산 문제랑도 해결이 돼 있는 바로 연관이 연결되는 돼 있는 부분이죠. 거거든요. 네.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아이를 계속 낳고 또 맡기고 이러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한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또 네. 맡기겠어요. 맞습니다. 산법도 빨리 처리되면 좋겠지만 뭐 정부는 이거랑은 별개로 지금 내년에 500개 공영 유치원이죠. 네. 네, 국공립 유치원이죠. 500개 학급 더해서 뭐 2학기에 추가로 500개에서 1000곳을 천학급. 네, 1000학급을 늘려서 출연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일단 목표는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제가 일부 댓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면 아이들이 다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보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획일화된 교육 이런 거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다르고 또 원장 선생님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다 약간씩 달라요. 커리큘럼이 완전 똑같진 않죠. 네, 누리과정은 사립도 똑같습니다. 누리과정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외 나머지에 있어서는 원장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의 또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뭐 획일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획일화가 정말 싫다면 진짜 그냥 놀이학교, 우리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있죠. 네. 어차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이라는 걸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공립 유치원 역시도 약간 좀 뭐 비리가 있다. 네, 이번에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보다 낫지 상대적으로 나을 거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좋아지겠죠. 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어쨌든 할 수 있는 루트가 많고 감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벗어나 있다.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문제 생겼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잡겠다라고 하고 나섰고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 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또 좋은 사립 유치원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생각을 품었던 그런 곳이라면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이 계기가 돼서 뭐 발전해야죠. 이제는 사립 유치원 그 원장들이 더 이상 이게 내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을 좀 안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이 한 명당 몇백만 원이라고 딱 가격으로 책정을 한대요. 네, 한 명당 몇백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번다고 해서 유치원을 사고 팔고 할 때 아이 명수대로 돈을 매겨서 소위 말해 권리금 받고 파는 그런 개념이네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들은 그냥 아이를 그냥 돈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돈 버는 물론,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계시는데, 당연히 있죠. 여기서 들어본 게가 또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되는데 왜 넘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의 악덕, 소위 말해 이제 악덕 원장들 그리고 경영자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문제고 이번 이런 사태로 좀 속간해졌으면 자체적으로 라는 정화가 부분이죠. 되겠죠. 이게 사실 좀 연계해서 사실 저출산 부분이 결국엔 연계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한데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 0.9명? 한 명도 채 되지가 네. 않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이런 인구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한 명당 2.1명 2.1이요? 네, 2.1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약반 저 정도 저 평균이네요. 좀 나으세요, 다들. 좀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지금의 인구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애국자 아닙니까? 네. 국가 유공자 나중에 될 수도 있겠네요. 애 둘 낳으면. 그럴 수도 있죠. 두 명씩 낳게 하려고 여러 이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오늘 이슈에서도 봤지만 좀 헛발질하는 네. 정책이 너무 많아서 네. 헛다리를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좀 뭐랄까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그 부분도 올해 좀 얘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아이돌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그게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기준이 중위소득이 80%인가 해서 상당히 그 또 기준이 낮아요. 아주 생활 환경이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4만 6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내년에는 9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배네요, 두 배. 네, 하겠다. 근데 근데 이게 아이돌봄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말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네.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요때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도우미 입장에서는 돌보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 때를 빼면 자기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 시간에 채워줄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가 약간 불만인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돌봄 지원 서비스의 핵심은 돌보미가 네.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네. 쉽지 않잖아요. 확 늘린다라는 게. 그렇죠. 단기간에 교육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여성가족부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 교육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교육이거든요. 좀 중구난방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단기적으로 네,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센터에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정도?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크게는 뭐 문제가 있진 않겠으나 이게 연관되는 게 경단녀네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아이돌봄이 네. 쪽에는 돌리겠다. 이제 많이 돌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실제로 뭐 우리가 또 경단녀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얘기를 해봤지만 네. 이 아이돌봄이 직업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경단녀 분들도 실제로 이게 이만큼 할 정도로 내가 뭐 소득이 된다거나 그래서 주로 뭐 40대, 50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죠. 그러니까 뭐 돌봄 지원이 늘어나고 어찌됐든 혜택 자체는 갈수록 커질 텐데 실제로 그에 따르는 뭐 돌봄이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냐.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안 되면 사실 나중에 보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수요들을 조금 뭐 대학 공강 시간이나 아르바이트 가기 전후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 또 대학생들이 과연 그 정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애를 돌보는 거에 대한 그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애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뭐 본인의 뭐 다른 유아교육과나 뭐 이런 친구들 그렇죠. 뭐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모르지만 조금 큰 아이들은 또 그런 언니 오빠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고 또 애들을 데려다 주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안전할 근데 뭐 수 청년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도 그 말씀대로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에서 보면 그런 쪽 전공 대학생이나 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위주로 좀 이렇게 모집을 그렇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근처나 뭐 이런 쪽으로 네. 해서 좀 잡아주면 신분이 또 확실하고 네, 안전하게 실제로 맘카페에서 대학생 시터들을 문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대학생들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들이 조금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소위 이제 좀 명문대학교 네, 명문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좋은 영향을 줄까봐 네, 그래서 이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학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요즘에는 숙제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영어 유치나 이런 것들은 봐줄 수도 있고 하니까. 엄마 아빠 모르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좀 정부가 좀 생각을 해서 좀 정책을 조금 더 다듬으면 저출산 대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이렇게 나온 부분들 또 내년에 나올 텐데 이제 다음 주에 뭐 한번 저희가 또 정리해볼 예정이긴 한데 이런 대책들이 조금 더 아까 우리 택시 카시트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좀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국민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좀 이렇게 호평이 나올 수 있는 맨날 우리도 지적만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지적만 하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좀 더 다수의, 그러니까 100%의 지지는 못 얻겠지만 적어도 다수의 지지는 얻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는 아니더라도 욕만 안 먹는 정책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보다 직접 이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내기 전에 네. 이런 거 직접 해야지. 뭐 솔직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가 얼마큼 무거운지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냥 낸 아닌 것 같으니. 그게 뭐 저희가 추측이지만 이분들의 카시트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입안하시는 좀 위에 계신 분들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카시트라는 개념이 딱히 있을까? 근데 주로 제일 처음에 이 원고를 쓰는 원고 쓰는 사람들은 데는 그 젊은 사무관들이나 뭐 서기관들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안 받아들여질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책임 그리고 허가 승인을 내주는 분들은 고위 관계자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 업무하는 분들이나 혹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좀 듣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승인을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뭐. 또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겠죠. 뭐죠? 확신입니까? 1년은 계속 하고 1년은 있었잖아요.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요. 돼야죠. 내년은 돼야죠. 네, 그래야 뭐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주부 초단도 이제 아이를 또 네.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올해 2018년에 있었던 뭐 육아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참 공사자망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큰 뉴스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렸으면 올해 마지막 전해드렸으면, 방송이죠 오늘. 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에 정말 너무 잘 만들지 않습니까? 자찬해봅니다. 네, 그리고 처음보다는 저희도 많이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자리가 잡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산의 여왕님도 돌아오면 네. 조금 더 풍부한 우리 컨텐츠를 다산의 여왕님 또 이제 네, 셋을 네, 키우면서, 셋을 키우면서 또 또- 있었던 얘기를 또 하나씩 둘씩 얘기해 주시면 더 풍부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기대하죠. 모두가 정부도 그리고 올리브 노트도 네. 우리 독자분들도 2019년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전투요가